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거대한 유리탑 TK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체였다. 강태민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색 맞춤 정장은 그의 권력과 부, 그리고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 내짠 산치에 흐트러짐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냉철한 심장을 가진 전략가 감정에 동요 없이 제국을 건설한 젊은 군주라고 불렀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 속에는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균열이 존재했다. 그것은 10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집념이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수백억짜리 계약서들 아래에는 낡고 작은 은재 나침반 반쪽이 잠들어 있었다. 다른 반쪽의 행방과 함께 그의 심장의 일부도 사라져 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간절히 원했던 단 하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지독히 긴 이사회와 숨막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다. 피로가 짙게 깔린 공기 속에서 그는 수행비서의 정중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무작정 차에서 내렸다. 혼자 좀 걷고 싶군.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노련한 김 비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화려한 강남의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하지 않은 자유로움과 낯선 공기가 오히려 그를 편안하게 했다. 넌사인이 어지럽게 빛나고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거리를 얼마나 걸었을까.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대로변에서 한 블록 벗어난 조용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바 앞이었다. 이클립스 간판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세상의 소란을 피해 숨어든 달처럼 느껴졌다. 무언가에 이끌리든 그는 묵직한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하고 차가운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과 나지막한 재즈 선율이 그를 맞았다. 바 내부는 사람들로 적당히 붐볐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다. 각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손님들 사이로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의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이제가 20살을 넘겼을까 싶은 앳된 모습의 바텐더였다. 그녀는 쉐이커를 흔드는 전문적인 손놀림이나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정성스럽게 잔을 닦고 주문받은 칵테일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묘한 힘이 있었다. 태민은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몸을 앉혔다. 그가 자리에 앉자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메뉴판을 내려놓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지막하지만 맑은 목소리였다. 그 순간 태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욕망과 탐욕 야망을 읽어내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깊고 투명한 갈색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비추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눈빛 속에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녀를 응시했다. 여자는 그의 끈질긴 시선에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다시 물었다. 손님, 그제야 정신을 차린 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로 물러나 그의 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가늘지만 단단해 보이는 손가락잔에 얼음을 담는 섬세한 손길, 진지한 표정으로 위스키를 따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그의 망막에 새겨졌다. 잠시 후 술에 취해
약간 소란을 피우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봐 아가씨, 웃음이 너무 해픈 거 아니야. 한 잔 따라봐. 남자의 불쾌한 농담에도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남자의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손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건 좋지만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잠시 머쓱해하더니 이내 입을 다물었다. 태미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술이 나왔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태미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다시 그녀의 눈을 보았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윤세리입니다. 윤세리.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일까? 그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배에 머물렀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배는 그와 그녀 그리고 나이든 주인장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 잔의 위스키를 더 마셨고 그 시간 동안 그의 시선은 오직 윤세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마감 준비를 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작은 동물처럼 느껴져 태미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켜주고 싶다. 이 정체 모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런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발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예고 없이 나타난 여자 윤세리. 그녀는 누구일까? 왜 처음 본 그녀에게서 십수년 전 잃어버린 소녀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일까? 그는 밤새도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중심에는 이제 윤세리라는 이름의 여자가 서 있었다. 이클립스 그 이름처럼 그녀는 그의 어두운 밤을 가리는 일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려진 태양을 드러내는 빛이 될 것인가? 그는 반드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다음 날 강태민은 TK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 이클립스를 다시 찾았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윤세리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다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어제와 같은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당신이 추천하는 걸로 마셔보지. 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세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능숙한 솜씨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칵테일을 만들어 그의 앞에 놓았다. 고요한 바다라는 칵테일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도수가 조금 높으니 천천히 드세요. 그녀의 설명과 함께 은은한 라임 향이 그의 코끝을 맴돌았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상쾌하면서도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감각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그녀 같았다. 겉보기엔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맛있군. 당신을 닮은 것 같아. 그의 직설적인 칭찬에 세리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강태민은 매일 밤 이클립스를 찾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약속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도 모두 김 비서에게 맡긴 채였다. 그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이 좁은 바 안에서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다른 칵테일을 주문했고 세리는 그의 취향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를 만족시켰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오가는 눈빛과 짧은 미소만으로도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꿈, 그녀가 왜 이런 작은 배에서 일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마치 상처 입은 새를 다루듯 그는 그녀가 스스로 경계를 풀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윤세리처럼 그의 돈과 권력에 전혀 관심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단단한 사람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배는 그와 세리 둘만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세리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여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데려다 주지. 차를 대기시켜놨어.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세리는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버스 타면 금방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태민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이런 날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냥 호의로 받아들여.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세리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채 올라탄 세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그의 질문에 세리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기 위해서요. 그 짧은 대답 속에 그녀가 겪어왔을 수많은 시간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 태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에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차를 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윤세리 그녀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반드시 그 비밀을 파헤치고 그녀를 그늘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리라 다짐했다. 그를 거의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이후 강태민의 세계는 윤세리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밤늦게 발을 찾는 소극적인 방식에 머무르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이클립스, 바로 최고급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도착했다. 모든 직원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가장 정성스럽게 포장된 메뉴는 단연 윤세리의 몫이었다. 동료들의 놀란 시선과 짓궂은 질문들 속에서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음식을 구석으로 밀어놓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바 앞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김 비서가 정중하게 그녀에게 다가와 회장님의 명령이라며 채 오를 것을 권했다. 세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제겐 과분한 친절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는 게 편합니다. 그녀의 거절은 예의 발랐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김 비서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그녀를 채 태울 수는 없었다. 강태민의 거침없는 애정 공세는 이클립스 바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매일같이 허름한 동네 바로 출근 도장을 찍는 것도 모자라 온갖 선물과 편의를 제공하려 드는 이 상황은 모두에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리는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세계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눈부셔서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빛이 강해질수록 그녀가 숨어있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 찾아온 그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 이제 그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 회장님과 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회장님의 관심은 제게 부담스럽고 제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태민은 그녀의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호기심과 승부욕을 느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왔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거절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평범한 일상, 당신이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 눈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 나는 전부 알아내야겠어.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원해, 윤세리. 그의 선언과도 같은 말에 세리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태민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윤세리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가족학력, 과거, 행적 계좌 내역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망을 가진 TK그룹이었다. 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쥔다고 믿었다. 하지만 며칠 뒤 보고서를 들고 온 김 비서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윤세리라는 인물은 존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월세 계약서까지 모두 합법적인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은 정확히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합니다. 학력, 가족관계, 출생 기록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유령 신분 같습니다. 보고를 듣는 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유령 신분. 그의 예상이 맞았다. 그녀는 평범한 바텐더가 아니었다.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사람,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이제 그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태민이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는 동안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림자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왔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의 뒷골목으로 나왔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두 명의 건장한 사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과거에 그녀가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의 수하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단순한 빚 독촉을 하러 온 사람들 같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누군가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자들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네, 윤세리. 아니, 뭐라고 불러줘야 하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원금은 이미 다 갚았을 텐데요. 왜 또 찾아오셨죠? 원금 아가씨,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거 아냐. 우리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말이야. 이자는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우리랑 같이 가주면 돼.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세리의 눈빛이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있던 순한 양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틀어 그의 관절을 꺾었다. 악,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전문적인 격투술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동작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생존 본능 그 자체였다. 다른 남자가 놀라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차갑게 경고했다. 그분께 전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앳된 바텐더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난 두 번째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그녀가 간신히 그의 공격을 피하며 대치하는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여자에게서 손떼, 강태민이었다. 그는 세리가 걱정되어 그녀 몰래 뒤를 따라왔다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 연약하고 보호해줘야만 할 것 같았던 그녀가 거친 남자들을 상대로 저렇게 대등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자신의 여자를 위협하는가. 그의 등장과 함께 채서 내린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두 남자를 제압했다.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정리되었다. 태민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후 곧장 세리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는 걱정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상처를 살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고마움이나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절망과 분노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왜 나타났어요? 대체 왜?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험했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위험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다고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절규는 어두운 뒷골목에 메아리 쳤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만 같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무너져 내린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약한 바텐더와 강인한 여전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빠져 우는 소녀. 도대체 어떤 것이 윤세리의 진짜 모습인 걸까? 그와 그녀의 관계는 이제 막 위험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뒷골목에 소란이 잦아들고 강태민은 망견자실한 윤세리를 자신의 채 태웠다. 집까지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수만 가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도 깊고 위태로워 보여 어떤 질문도 그녀를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작은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연약한 어깨를 늘어뜨린 채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여기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배치해 24시간 감시하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 보고하도록.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아까 뒷골목에서 본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겁에 질린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을 방어하는 날카로운 전사의 모습이었고 모든 것이 틀어졌다며 절규하는 상처 입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선 그녀의 목숨과 관련된 거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그는 곧바로 그를 공격했던 불량배들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배우가 누구인지, 왜 그녀를 쫓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그는 이 싸움에 깊숙이 발을 들인 것이었다. 한편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온 세리는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리듯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의 등장은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남자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윗선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인 강태민이 엮였다는 사실까지.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다시 도망쳐야 할까? 그녀는 작은 배낭에 몇 가지 옷가지와 비상금을 챙겨 넣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소박한 삶, 그리고 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며칠간의 시간이 폭풍전야처럼 흘렀다. 세리는 태민을 피했고 태민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배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시다 돌아가곤 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배 손님이 없어 한산한 시간이었다. 태민은 배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세리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커피를 건네주려던 순간 다른 직원이 그녀와 부딪히는 바람에 커피가 쏟아져 태민의 하얀 셔츠에 얼룩을 남겼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다. 태민은 괜찮다는 손짓을 하며 냅킨을 찾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세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셔츠에 묻은 커피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고 정교했다. 얼룩이 번지지 않도록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닦아내는 그 손놀림. 태민의 모든 사고가 그 순간 정지했다. 그의 뇌리 속 깊은 곳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아주 오래전 비가 내리던 여름날의 오후였다. 어린 태민은 골목길에서 뛰놀다 넘어져 무릎이 심하게 까졌다.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려는 그의 앞에 한 소녀가 다가왔다. 자신보다도 작았던 그 소녀는 겁먹지 말라는 듯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보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똑같이 네모 반듯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냈다. 네잎클로버 자수가 놓인 하얀 손수건이었다. 소녀는 그 손수건으로 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픔보다도 소녀의 진지한 표정과 다정한 손길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소녀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지우, 한지우. 태민은 숨을 헛들이마시며 세리의 손목을 와락 붙잡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세리가 놀라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이 손수건, 이렇게 접는 법 누구한테 배웠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TK그룹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길을 잃은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리는 그의 격한 반응과 날카로운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수건을 접는 이 버릇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녀만의 작은 습관이었다. 어떻게 이 남자가 그것을 아는 거지?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어릴 때부터 버릇이라서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동요하는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반응에서 자신의 기억이 착각이 아님을 확신했다. 윤세리, 아니 한지우. 그가 10수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이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첫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충격과 환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휘저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마철루 양현그룹의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양 회장은 수하로부터 이클립스바 뒷골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수하가 찍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강태민의 얼굴, 그리고 그가 감싸 안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 양 회장은 처음에는 그저 강태민의 새로운 여자 정도로 생각하며 사진을 무심하게 넘겼다. 그런데 회장님,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계집이 저희 애들 중 한 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수아의 말에 양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다시 여자의 사진을 집어들고 유심히 뜯어보았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저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10몇 년 전에 내가 처리했던 한진석 사장 그놈 가족사진 남은 거이었으면 전부 가져와봐. 잠시 후 낡은 파일 속에서 빛바랜 가족사진 몇 장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양 회장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진석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딸아이를 보았다. 그는 사진 속 어린 소녀와 강태민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그 깊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영락없는 한진석의 딸 한지우였다. 양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살아있었구나. 쥐새끼처럼 숨어서 잘도 살아남았어. 그는 한진석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의 아내 역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은 행방불명되었다고 보고받았다. 그는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서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강태민의 곁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그는 강태민을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약점을 손에 쥔 것이었다. 과거의 잔재를 청소하고 현재의 적을 제거한다. 일석이조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즉시 수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계집 윤셀이라고 했나, 그 아이 주변을 다시 파봐.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작은 쇼를 하나 준비해. 강태민 회장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과연 그가 자신의 애틋한 첫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구경해 보자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은재 나침반 반쪽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나침반은 과거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지우.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거의 확신했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가 왜 신분을 숨기고 사는지, 그녀를 쫓는 자들이 양 회장과 관련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한편 양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거미줄 중심에 앉아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덫을 놓고 있었다.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재회 이후 강태민과 윤세리 사이의 공기는 더욱 미묘하고 복잡해졌다. 태민은 그녀가 한지우라는 확신을 굳혔지만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섣불리 그녀를 압박하는 대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한편 양 회장은 강태민이라는 거물이 자신의 과거사와 엮였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사냥감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 지루한 게임을 끝내기 위해 달콤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클립스 반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딱 보기에도 질이 나빠 보이는 남자 대여섯 명이 바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고성을 지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세리에게 추근대며 외설적인 농담을 던졌다. 세리는 능숙하게 그들의 말을 받아넘기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술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윤세리를 공영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남자들 중 한 명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다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값비싼 정장 차림의 남자와 부딪혔다. 정장 남자의 하얀 셔츠 위로 붉은 와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남자가 어설픈 연기를 하며 사과했지만 정장 남자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봐,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의 고함 소리에 바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정장 남자는, 시비를 건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바텐더인 세리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당신 똑바로 서. 손님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여기서 장사를 해. 이런 싸구려 바에서 일하는 당신이 내 옷값을 물어낼 능력은 있고.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바의 주인이 달려나와 사과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세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세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은 있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를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모욕감을 견뎌내야 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 하나가 그녀의 발치로 쓱 밀어졌다. 처음 시비를 걸었던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저 남자 지갑 아니야. 이 여자가 소매치기범이었네. 그 말에 바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세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들의 조작된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정장 남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그녀를 협박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전까지는. 바로 그때 바의 문이 열리며 찬 공기와 함께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태민이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바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공간을 압도했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눈빛으로 버티고 서 있는 세리와 그녀를 둘러싼 하이에나 같은 남자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는 소란의 중심에 있는 정장 남자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옷이 많이 망가졌군요. 어느 브랜드 제품입니까? 그의 나지막한 질문에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지만 이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맞춤 정장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야. 남자의 조롱에도 태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이클립스 배에 있는 박진수라는 사기전과 7범 좀 확인해줘. 최근에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아는데 태민의 말에 박진수라는 이름의 정장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네가 뭔데 내 이름을. 아, 그리고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정장 엘사에서 협찬용으로 대량 생산한 30만 원짜리 기성복이더군. 내가 엘사의 최대 주주라서 잘 알지. 태민의 마지막 말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와 한패였던 남자들도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바의 입구는 태민의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분도차에 걸리지 않아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태민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세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바의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이제 괜찮아.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안정감 있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감동은 잠시였다. 그녀는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을 떠올렸다. 전화 한 통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양 회장의 힘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힘 때문에 강태민은 양 회장의 표적이 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상대였다. 그녀 때문에 이 남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급히 그에게서 몸을 떼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혼란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이래서 혼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제발 내가 돕게 해줘. 당신이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내가 지켜줄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힘 있는 자들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회장님의 도움이 저를 살리는 게 아니라 회장님을 위험하게 만들 뿐이에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마주볼 자신이 없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바의 뒷정리를 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누구의 도움도 거부하는 강한 고집이 느껴졌다. 태민은 허탈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그녀가 단단히 걸어 잠근 마음의 벽 하나를 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녀가 말해주지 않는 과거의 진실을 그 스스로의 힘으로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밀어낼 수 없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굳게 맹세했다. 배서의 소동이 있은 다음 날 강태민은 이클립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윤세리의 낡은 아파트 건물 앞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듯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그녀 또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했다. 이른 아침 일을 가기 위해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앞을 그가 막아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세리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어제 일은 미안했어.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다. 윤세리가 당신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리고 어제 그자들을 보낸 사람도 누군지 알아. 양현그룹의 양 회장, 그 작자 짓이지. 그는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어젯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이용해 그 불량배들과 사기꾼의 뒷조사를 끝냈다. 그들의 계좌에서 나온 돈의 출처는 양현그룹이 소유한 유령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리는 그의 말에 숨을 삼켰다. 그가 이미 거기까지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다. 강태민이 이미 양 회장의 존재를 인지했고 자신과 엮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이미 위험한 강을 건넌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와서 그를 밀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어설프게 비밀을 숨기는 것이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태민은 그녀를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데려갔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채 고요한 호수를 마주보고 있는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그녀의 비좁은 단칸방이나 소란스러운 바와는 전혀 다른 광활하고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 세리는 처음으로 가슴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태민은 그녀를 벽난로 앞으로 이끌었다.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장작불이 두 사람의 긴장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이야기의 첫 장을 힘들게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의 연결고리는 애써 감춘 채 조각난 진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세리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옅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한 남자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회사의 모든 자금을 빼돌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금 그녀를 덮쳐왔다.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고 아버지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그럴 뿐이 아니셨으니까요.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마저 아버지 뒤를 따르셨고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양 회장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 일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비즈니스 라이벌의 비리 정도로 여기게 만들고 싶었다. 태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다. 이미 짐작했던 사실들이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그녀 가족의 비극은
그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시간들을 혼자서 견뎌왔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묻지 않았다.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별장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세리는 그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자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이 위험한 일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그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약속처럼 들렸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든 어떤 과거를 겪었든 상관없어.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다시는 그 어떤 놈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야.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 내 싸움이기도 해. 내가 그놈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저지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어.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양 회장을 향한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세리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깊은 눈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와 자신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읽었다. 지난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외로움과 공포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강태민이라는 남자는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어쩌면 유일한 구원자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태민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유능하고 비밀스러운 팀을 소집했다. 오직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수행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그는 팀의 리더이자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인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양현그룹과 양 회장의 지난 15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불법 거래, 비자금 약점 더러운 비밀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찾아내.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의 선언과 함께 거대한 두 제국의 수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전쟁의 막이 올랐다. 그녀의 절반짜리 진실 고백 이후 강태민과 그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윤셀이라는 이름의 연약한 바텐더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보호 대상이자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 할 유일한 동반자였다. 태민은 가장 먼저 그녀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는 그녀를 낡은 연립주택에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최고급 레지던스로 옮겼다. 김민서라는 새로운 신분과 함께 그녀의 모든 생활은 TK그룹의 비호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클립스배 사직서를 냈고 이로써 윤세리의 삶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회의는 TK그룹의 위장 자회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비밀 상황실에서 열렸다. 더 이상 로맨틱한 분위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전쟁을 앞둔 지휘관들의 작전 회의실과 같았다. 태민은 거대한 스크린에 김 비서의 팀이 수집한 양현그룹에 대한 1차 조사 자료를 띄웠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정계 인사들과의 검은 커넥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양 회장은 교활한 늙은 여우처럼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나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태민은 그녀가 그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그녀는 복잡한 자료들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훑어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한 구석, 그의 팀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넘겨버린 작은 회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청룡무역. 이 회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번 언급하셨던 이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청룡무역이 양 회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셨어요. 그의 모든 비자금이 그곳을 통해 세탁되고 관리된다고요. 겉으로는 평범한 수출입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검은 돈이 오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털어놓은 정보는 태민의 팀이 몇 주간의 조사에도 찾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들은 거대한 숲을 보느라 숲속에 숨겨진 독사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태민은 감탄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동등한 위치의 동맹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그녀에게 공유했고 그녀는 양 회장의 오만하고 편집증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리한 조언을 덧붙였다. 그들은 함께 양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는 재정적 압박이었다. 청룡무역을 시작으로 양 회장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교란하여 그의 제국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정치적 고립이었다. 양 회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의 사소한 비리를 언론에 흘려 그들이 양 회장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최후의 일격기였다.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의 전말과 그 중심에 양 회장이 있다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찾아내 세상에 공개하는 것.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짜는 동안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초반의 강렬한 끌림과 연민은 이제 서로의 능력에 대한 존중과 굳건한 신뢰로 발전했다. 늦은 밤 전략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물론 그녀는 아직 자신이 한지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름이나 과거를 초월한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방역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양 회장은 자신의 핵심 비자금 창고인 청룡무역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조사 때문에 모든 자금이 동결되었다. 거의 동시에 그가 뒤를 봐주던 한 국회의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폭로 기사가 작은 인터넷 신문에 실렸다. 파장은 크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양 회장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태민 그놈의 짓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강태민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어린 계집의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비밀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양 회장의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거미줄 위로 몇 개의 붉은 표시가 떠올랐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타격했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세리는 스크린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먹히고 있어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의 태미는 스크린이 아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승리의 소식보다도 그의 마음을 벅차게 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야. 그의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일방적인 추격도 위태로운 도주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청룡무역이라는 아킬레스건을 확보한 강태민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고 정교했다. 그는 양 회장이 예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직접적인 공격이나 물리적인 충돌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자금의 흐름을 역이용했다. 그의 비밀팀은 청룡무역을 통해 해외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양 회장의 비자금 루트를 파악한 뒤 국제금융규제기관의 익명으로 돈 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동시에 그들은 양 회장과 거래하던 해외 파트너사들의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미묘한 금융위기를 조장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양 회장은 어느 날 아침 해외 계좌에 자금이 동결되고 수년간 공들여온 해외 파트너사들이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양현그룹의 주가는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원인 모를 악성 루머가 퍼져나갔다. 양 회장은 평생을 암투와 모략 속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었지만 이토록 정교하고 흔적 없는 공격은 처음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분노했지만 상대방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강태민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기분이었다.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태민과 그녀 사이에는 기묘한 평화의 순간들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지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안전가옥의 발코니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어딘가 아련하고 슬픈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여기. 그가 찻잔을 건네자 그녀가 손을 뻗어 그것을 받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스웨터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태민은 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가느다란 은색 체인 아래 셔츠깃 사이로 언뜻 비치는 작은 금속 물체를.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 펜던트가 밖으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정교하게 조각된 반쪽짜리 은재 나침반이었다. 태민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디자인, 저 특유의 모양. 그것은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그것과 정확히 똑같았다. 아주 오래전 한지우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에게 그가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나침반이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나침반이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 그의 것은 북쪽을 그리고 소녀의 것은 남쪽을 가리키는 반쪽이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펜던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희미한 조각들 사이로 남쪽을 의미하는 S자가 보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손수건을 접는 버릇 슬픔을 간직한 깊은 눈동자 연약해 보이면서도 강인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오글루시텔렘 명료함과 함께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여자는 그의 첫사랑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바로 그의 첫사랑 한지우였다.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깨달음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주체할 수 없는 희열과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깊은 슬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양 회장을 향한 불타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자신의 목걸이를 향한 그의 강렬하고 이상한 시선을 느낀 지우는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쥐며 셔츠 안으로 숨겼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이 나침반은 그녀의 비참한 과거와 그녀가 사랑했던 소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목숨처럼 그것을 지켜왔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니.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태미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본 이상 지금 그녀를 몰아쓰는 것은 잔인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매력적인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인 시절 내내 찾아 헤맸던 단 한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의 결의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고 그의 목표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미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케이스 안에서 자신의 반쪽 나침반을 꺼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 그는 그것을 광택이 나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그녀의 남쪽 나침반이 놓여 하나의 완전한 원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눈에 서린 분노는 이제 뜨거운 감정을 넘어 차갑고 계산적인 살기로 변해 있었다. 양현민. 그는 텅 빈 방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의 심판의 날이 왔다. 이제 이 싸움은 그의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복수극이 되었다. 나침반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음 날 강태민은 다시 한번 그녀를 호숫가의 별장으로 불렀다. 어제의 그 떨리는 발견 이후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분노,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애틋함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끝내고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 역시 그의 부름에 응하면서 지난밤 이후 그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별장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별장 안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태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반쪽 나침반을 꺼내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쨍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것의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녀는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나침반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풀어 셔츠 안에 숨겨두었던 남쪽 나침반을 꺼냈다. 그녀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두 개의 나침반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려 찰칵 소리를 내며 완벽한 하나의 원을 이루었다. 십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들의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그녀를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겹겹이 쌓아 올렸던 방어벽과 위태로운 평화가 산산조각났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고통과 외로움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태민아. 그녀의 입술에서 아주 오래전 잊었던 그 이름이 낯선 멜로디처럼 흘러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가녀린 몸이 부서져라 꽉 껴안았다. 너였구나. 처음부터 너였어, 지우야. 그의 목소리 또한 짙은 감정에 젖어 있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윤세리도 김민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한지우로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양 회장의 배신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살로 위장된 그의 죽음, 그리고 홀로 남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을. 태민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하얗게 쥐었다. 그 역시 네잎클로버 손수건을 가진 소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으며 무자비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기억만이 자신을 인간으로 남게 해준 유일한 것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히 과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감정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강태민과 윤세리가 쌓아 올렸던 강렬한 끌림과 신뢰가 어린 시절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과 하나로 합쳐졌다. 시간과 비극이라는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깊고 견고해졌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연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반쪽을 되찾은 남자의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헌신이었다. 해가 지고 별장 안으로 길고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그들의 눈물은 멈췄다. 그 자리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채워졌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완전한 형태의 나침반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약속의 증표. 이제는 정의를 향한 길을 안내할 이정표가 될 것이었다. 태민은 지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놈은 너에게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지우야. 나도 그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올 거야. 우리가 함께.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의 것과 똑같은 차갑게 불타오르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함께.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그들은 재벌 총수와 바텐더도 보호자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강태민과 한지우 공유된 과거와 단 하나의 무자비한 목표로 뭉친 완벽한 한 쌍이었다. 그 목표는 바로 양현민 회장의 완전하고 철저한 파멸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호수 위로 어둠이 내렸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고 다시 만났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결전을 향한 전주곡이 그들 사이에 고요하고 강력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태민과 한지우의 연합 공격은 양현민 회장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왔다. 그의 제국은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계의 방패막이 되어주던 의원들은 등을 돌렸고 자금줄은 말라붙었으며 언론은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TK그룹의 법무팀이 그의 살인교사 및 횡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늙은 맹수는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빼야 모든 것을 함께 끌고 지옥으로 가리라. 그는 강태민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 한지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럽고 무자비한 수하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한지우, 그 계집을 잡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텅 빈 회장실에서 홀로 웃었다. 광기 어린 파멸의 웃음소리였다. 태민이 제공한 안전가옥의 보안은 철통 같았지만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했다. 양 회장의 수하들은 안전가옥이 위치한 빌딩 전체에 화재 경보를 울리고 동시에 건물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경호팀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사이 다른 한 팀이 전문가용 장비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순식간에 그녀의 집에 침입했다. 지우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정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취제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태민이 선물했던 나침반 펜던트 속에 숨겨진 초소형 GPS 추적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태민은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던 중 김 비서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다. 그녀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그의 세상은 얼어붙는 듯 했다. 차가운 공포가 그의 등골을 훑고 지나간 뒤 화상화도 같은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태블릿으로 그녀의 GPS 신호를 확인했다. 신호는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메가 플랜을 실행해. 그가 김 비서에게 내린 명령은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비상계획이었다. 그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경찰과 언론에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대기시키는 것. 양 회장의 요구대로 그는 홀로 가야 했다. 오래된 녹과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폐창고. 태민이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의 중앙에 의자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지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열한 미소를 띤 양현민 회장이 그의 마지막 남은 수하들과 함께 서 있었다. 어서 오게 강 회장. 자네의 유일한 약점을 직접 맞이하러 올 줄 알았지. 양 회장은 승리감에 도취해 짓거렸다. 그는 지우의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들 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 희희낙낙하며 떠들어댔다. 그는 태민에게 TK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내밀며 지우의 목숨을 담보로 서명을 강요했다. 태민은 시간을 벌기 위해 그의 요구에 응하는 척했다.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그러나 그 속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회전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녀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악마를 심판할 것인가? 한편 지우는 의식을 잃은 척하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자 근처 바닥에 물웅덩이가 있고 그 위로 낡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위태롭게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양 회장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의 주의를 끌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같은 비겁한 쓰레기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어. 당신은 그저 깡패들 뒤에 숨는 겁쟁이일 뿐이야. 그녀의 도발에 양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어린 것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양 회장이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태민은 손목시계를 통해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그와 동시에 창고의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밖에서 대기하던 태민의 팀이 창고의 전력을 차단한 것이었다. 태민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며 어둠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에게 몸을 날렸다. 혼란 속에서 지우는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렸고 벗겨진 전선이 물웅덩이에 닿으며 섬광과 함께 스파크가 터져나와 괴한들의 시야를 마비시켰다. 그때 창고의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지고 깨진 창문과 문을 통해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 비서가 태민의 신호와 동시에 경찰의 모든 정보를 넘긴 것이었다. 창고 위에서는 오메가 플래너의 일부인 드론들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송출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양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지우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지우는 부서진 의자 다리 조각으로 그의 팔을 찔러 저항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민이 날아와 양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그는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체포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혼돈 속에서 태민은 지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안도하는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와 드론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양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그의 몰락은 섬광처럼 터지는 플래시 불빛 아래에서 영원히 박제되었다. 패창고에서의 마지막 대결 이후 대한민국은 양현민 회장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의 범죄 행각이 생중계로 전국에 폭로된 이상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양 회장과 그의 수하들은 살인교사 횡령 납치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하게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강태민은 양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한지우의 아버지고 한진석 사장의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십수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한진석 사장은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그의 죽음 또한 자살이 아닌 양 회장에 의해 계획된 타살이었음이 밝혀졌다.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 지우는 태민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은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그녀는 한지우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태민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그의 힘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자신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태민 역시 변했다.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차가운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우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깊어진 이해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부와 권력을 쌓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와 함께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고 자신의 힘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냉혈한 군주였던 TK그룹의 강태민 회장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어느 봄날이었다. 태민은 지우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눈부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 위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언덕 끝으로 걸어갔다.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 그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처음 와보는 곳 같은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태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여기서 처음 만났어. 우리 가족의 낡은 별장이 있던 곳이야. 내가 너에게 나침반을 주었던 곳. 그의 말에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비릿한 바다 냄새, 갈매기 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에 반쪽 나침반을 쥐어주며 환하게 웃던 한 소년의 얼굴.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태민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완벽하게 복원되어 은은한 빛을 내는 하나의 완전한 나침반이 들려 있었다. 이 나침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진실했다.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해. 한지우 나의 영원한 나침반이 되어주겠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았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아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았다. 권력 있는 재벌 총수와 상처 입은 바텐더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강태민과 한지우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통과하여 마침내 서로라는 빛을 되찾은 두 영혼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일 깨끗한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었다. 언덕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그들의 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